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랜만에 신저가 수준으로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들어서만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주식을 9조 원 가까이 사들였다고 하죠. 실적도 좋고 전망도 괜찮다고 하니까 주가가 쌀 때 사자 이런 생각들이실 수도 있는데 또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미국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통화정책회의,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주식시장의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 어떤지, 앞으로 어떤 것을 좀 고려해야 될지 주식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가다 보면 CJ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점포가 곳곳에 보이시죠? 이 회사가 온라인에 집중하면서도 오프라인도 포기하지 않는 전략으로 실적이 요즘 괜찮답니다.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CJ 올리브영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는 늘 항상 같은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고, 똑같은 시장, 똑같은 이슈, 같은 뉴스인데도 전문가들마다 좋다 나쁘다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면서 또 가격이 형성되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요즘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예. 요즘 주식시장은 뭐 별로 기분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오늘 당장 시장만, 월요일 시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네.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좀 안 빠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현재 물론 2700 밑을 하회하고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고 나름대로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안 합니다만, 예. 지수가 여기서 걱정스러운 상황, 지금 다 알려진 상황이잖아요. 금리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2600에서 700까지 올라와서 버텨주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저는 증시는 걱정할 건 없다. 그 대신 투자자분들이 얼마만큼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시장을 어떻게 조금 단기적으로 보냐 길게 보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어떤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가 별로 안 좋았던, 슬슬 내려왔던 기간이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되지요. 그렇죠. 그 반년 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 뭐 이런 이야기 있을 때, 있었죠. 예.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면, 물론 그때 의견은 당연히 네. 엇갈렸습니다만, 괜찮다, 좋다, 네. 좋으니까 10만 원이지. 네. 이제 했던 이야기가 지금 생각하니까 생각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문점을 한번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맡고 있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본질적인 삼성전자만의 가치.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수와 관련해서 플레이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다못해 올 초에 상장됐던 LG 엔솔 같은 경우도 네. 결국 LG 엔솔을 끼워넣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았다라는 게 지금 뒤늦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룸을 비워놓기 위해서. 예. 그런 경우 삼성전자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고 싶은 게,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어떤 우량주의 개념,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경기 사이클을 타거든요. 반도체라는 거 보면 경기 사이클을 탑니다. 네. 경기 사이클을 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장기 투자하기 어렵죠. 워렌 버핏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삼성전자, SK텔레콤 같은 주식이죠.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해야만 이익이 나타나는 거. 워렌 버핏 같은 경우 감가상각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게 코카콜라처럼 제가 속된 표현이지만 녹슨 기계에서 검은 물만 나오면 네. 이익이 무한정 늘어난다는 개념인데, 삼성전자나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매 사이클마다 투자를 해줘야죠. 이게 감가상각 부담이 된다라는 회사에서. 네, 회사에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과거에 이런 사이클에서 과거 치킨 게임에서 일본이 손을 들어버려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올라온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 우량주 개념, 더군다나 이제 그러면서 많은 이제 방송 채널들이 생기면서 우량주 개념도 오면서 삼성전자는 우량주고 무조건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게, 과거 30년을 보니 우리가 그나마 가장 그 부의 상징이라고 불리우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더라라는 어떤 증권사의 마케팅 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됐다라는 거죠. 속았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속았다? 직설적으로. 예.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 네. 제가 94년도에 증권회사 입사했을 때 우량주는 삼성전자가 아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또 뜨는 그때 종목들이 당시에는 있었겠죠. 은행주, 예. 건설주들이 우량주였고요. 예. 그럼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었겠느냐? 없었죠.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들 기자님 마이마이라는 옛날에 카세트 그 하는 거 아십니까? 뭐 미니 카세트 미니 말씀하시죠? 카세트라는 게 예.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소니 제품들 막 나왔을 때 삼성전자에서 마이마이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게 이제 초창기 그 모델을 집에서 이제 얻게 됐는데 예. 일본 제품에 비하면 정말 허접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도 허접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 국산 제품이라는 거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를 30년 뒤를 바라보고 샀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30년 갖고 계셨던 분들은 행운이 작용하는 게 더 컸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건 제 뇌피셜에서 앞으로 30년 뒤에 삼성전자가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지금 동의 못 하겠습니다. 좀 독특한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만의 이제 뷰인데 30년을 투자하려고 본다라면 예. 30년을 끌고 온 건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맞는데 앞으로 30년 뒤에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다. 자식에게 물려줘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건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유독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장기 투자 묻어두는 종목이라는 게 네. 그냥 현재 시점에서 우량주로 꼽히는 걸 묻어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답니다. 예, 두 가지 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삼성전자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대리땡과 차장 시절에 현대중공업이 한 50만 원 간 적이 있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지금 10만 원인데 50만 원 갔을 때 현대중 그때 이제 TV에서 제가 그분을 뵀는데 그 현대중공업 직원인데 이제 사주가 나올 때마다 샀어요. 우리 사주. 우리 사주가 나올 예, 때 그리고 예. 이제 옆에 동료들이 포기할 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 그래서 사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자산으로 한 몇십억에 이제 그 50만 원 되니까 주가가 평가금이 많이 된 거예요.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성공 사례로 이제 언론에서 나왔죠. 음. 근데 지금 주가가 5분의 1 토막이죠. 그거야 물론 뭐 조선 경기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을 타는 사이클을 것이고. 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크에서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보는 시각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무작정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좀 어폐가 있다. 그럼 삼성전자도 말씀하셨던 현대중공업처럼 네. 50만 원 갔다가 10만 원 갈 수도 있고 네. 그런 회사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가야 된다라는 것이 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네. 4, 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동학개미 운동들이 올리셨을 때 다들 예. 10만 전자란 단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많은 단어들이 생겼죠. 10만 전자, 따상 뭐 이런 단어들이 생겼는데 10만 전자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그러니까 10만 전자면 옛날로 따졌을 때는 거의 뭐 한 4, 500만 원 수준이거든요. 네,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죠. 예. 500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0만 원 넘냐 안 넘냐 갖고도 굉장히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10만 전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액면분할하다 보니까 주가에 어떤 착시 현상이 생기면서 10만 전자는 당연히 간다. 차 소장님 말씀은 그 삼성전자 주가가 한 6개월쯤 전에 꽤 높았을 때 네. 그때가 개인들의 수급 그리고 개인들이라고 하는 게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네. 상황에서 네. 아는 종목도 많지 않고 네. 좋다 하니 그냥 네. 묻어둔 그 수급 때문에 꽤 많이 올라간 거품이었다. 일부 꼭 그렇죠. 보시는 8만 거군요. 전자에서 9만 전자까지는 개인이 만든 거품이었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도 뭐 당연히 회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제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주가라고 하는 게 계속 장기 우상향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네. 삼성전자처럼 그 사이클을 타는 업종의 그렇죠. 사이클 경기를 타는 회사는 꼭 그렇게 안정적인 회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최근에 하락이야 뭐 그렇다고 쳐도 네. 그 전에 그 주가를 보면 예, 예. 장기적으로 보면 오늘 잠깐 압구정동 무슨 아파트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장기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이 예, 회사가. 예, 예. 사이클 타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사이클 타면서 올라왔죠. 그 당연히 이렇게 예, 오르락 내리락은 합니다만 우상향했죠. 그러나 예. 계속 우상향이고 이걸 이제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는 이런 사이클 타면서 올라가는 우상향 자체가 꺾일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증권사의 그 마케팅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우상향 지수, 그러니까 그 우량주는 우상한다라는 어떤 그런 코멘트들을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이제 미국의 장기 차트입니다. 미국의 이제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어찌 됐던 뭐 다양한 뭐 사건이 있었더라도 우상향을 했죠. 길게 보면 뭐 지리산 등반하는 것처럼 계속 올라왔죠. 근데 그럼 저는 거기에 반기를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어떤 마케팅을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최초했다라고 증권사에서 제가 투자 설명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80년대에 미국이 401k라는 연금이 투자되면서 그때 우리나라 90년대 2000년대 차트를 갖다 놓으면 딱 일치합니다. 뭐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미국도 80년 전까지 그러니까 레이건 행정부가 401k라는 연금에 투자하기 전까지 보면 미국인들 퇴직연금이죠. 그게? 퇴직연금 미국 예. 퇴직연금 중에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하기 전 그게 이제 80년대 초거든요. 레이거노믹스가 나타나면서 예. 고전에는 없었어요. 고전에 미국 증시를 여러분들 놓고 보면 거기도 걔네가 이제 우리가 이제 1000포인트 못 넣고 2000포인트 못 넣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국인들도 체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해서 계속 거기서 이제 주식 만을 사는 찍기 시작했고 케이스 이전에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예. 하다가 그거가 되면서 쫙 10년 동안 레이거노믹스의 이제 어떤 뭐 장기 호황 네. 뭐 그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초에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막 그 이제 박스피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차트를 딱 갖다 붙여놓으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연금 투자하니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게 좋았죠. 근데 저는 지금 들어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걸 해보면 우리가 미국 경제 구조냐 일본 경제 구조냐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일본 경제 구조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왜 주식시장은 미국에 갖다 붙이죠? 장기 우상향에 대한 좀 의심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경제 구조는 일본과 같다. 저는 이제 이게 상당히 웃긴 게 뭐냐면 뭐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좀 그런 내용 있어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좀 독특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무한정 좋다라는 개념, 뭐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삼성전자 저는 뭐 한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이 휴대폰의 GOS 문제. 근데 삼성전자의 GOS 점유율, 휴대폰 점유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건 뭐 별로 그렇게 큰 트리거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면 엔비디아가 파운드리에 있어서 TSMC와 삼성전자의 입찰 경쟁을 시켰는데 엔비디아 같은 TSMC 같은 경우 수율이 한 70% 나왔는데 수율이란 게 완성도죠. 제품을 네. 찍어냈을 때 완성도. 예. 삼성전자 3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제 진출한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보면 아직까지 파운드리는 얘네들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분야고 비메모리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인텔이 100조를 투자해서 유럽에 공장을 짓죠. 뭐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자라는 거죠. 자기의 이제 수성과 공격인데 삼성전자도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메모리가 전체 반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 1등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게 현금 100조를 가지고 뭐 로봇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작은 건데 예. 주력으로 나가고 있는 쪽에 대해서 경쟁이 너무 센 업체들이 많다. 저는 그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조금 우려하는 바다. 증권가에서도 그런 리포트들 용기 있게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자꾸 손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네. 그 사업들이 하나같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게 요즘 주가가 지지부진한 원인인 것 같다. 네, 그렇죠. 보시는군요.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른 주요 종목들 중에 좀 의견이 있으신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식시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투자 기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어떤 분들은 주식시장에 안 오르니 이제 단기 매매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 지금 3월 초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좀 날 수 있었는데 갈수록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다. 보고 저는 차라리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보시고 지금 이제 다양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빅스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00선이라면 이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뚫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차라리 지금부터 모아가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게. 뭐 어떤 종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특히 예를 들자면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 예. 아무리 금리가 뭐 급격하게 올라도 뭐 우리의 미래는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전지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장 네. 전기 자동차 관련된 거 카메라 모듈 이거는 뭐 금리랑 상관없죠. 시장이 커지니까. 시장이 커지는 거죠. 차 소장님. 근데 예. 삼성전자가 새로운 시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네. 시장도 예. 파운드리, 비메모리 시장은 커지잖아요. 시장은 커집니다만 네. 그래서 제가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이제 공수가 확연히 드러났죠. 음. 삼성전자 입장에서 공격하겠다라고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선언을 한 상태고 네.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은 삼성이라는 것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거죠. 음.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사활을 전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네. 것은 삼성전자는 새롭게 진출하는 분야가 유망하고 시장이 크긴 합니다만 경쟁력에서 불확실성이 있어서 안 오른다면 예. 말씀하셨던 2차 전지나 네. 그런 것도 미래에 당연히 그 사업이 커지긴 커지는 시장인데 네. 그쪽에 있는 종목이나 회사들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지 않는데 역시 그러니까 저는 2차전지 셀과 소재는 구분하자. 셀은 거기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결국 2차전지 셀은 저는 경쟁이 심화될 걸로 봅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예. 그래 오히려 저는 셀은 먹거리 없다. 하지만 소재는 오히려 납품처가 늘어난다. 결국 현대도 내재화할 거고요. 현대가 뭐 GM도 내재화할 거고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소재는 현대 납품하고 LG엔솔에 납품하다 보면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소재를 말씀드리는 셀을 겁니다. 제조하는 회사들은 아니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예, 있으나 그렇습니다. 소재에 대해서는 뭔가 독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봐요. 소재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물론 이제 2차전지 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은 현대가 내재화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예. 결국 LG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소재도 그렇습니다. 근데 소재가 저는 하나의 재료를 보는 게 소재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증설을 합니다. 지금. 증설 에코프로 BM도 이번에 3천억 유무상 증자하고 첨보도 3천억 매장인 채권 발행해서 돈을 끌어들이는 게 다 공장 증설용이거든요. 예. 공시 내용을 보면 결국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공장 증설을 한다라는 것들은 그들 나름대로 업계에 대한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소재 업체들은 누구한테 가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죠. 지금 저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도 네. 오히려 맨 앞에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가보다 뒤에서 웃고 있는 것은 콜마, 코스맥스다. 중국 제품이 잘 팔리던 예. 뭐 아무래도 잘 팔리는 상관없다. 다 우리 제품이다. 재료 납품은 할 테니까. 네, 재료 납품은 자기 ODM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BYD가 팔리던 BYD 배터리가 팔리던 LG엔솔 배터리가 팔려도 뒤에서 웃고 있는 건 소재 업체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수나 리스크가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그나마 지금 업종에서 상황이 좀 적다라고 보는 거죠. 고르고 기다리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단기간에 뭐 10% 20% 바닥에서 들어주니까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면은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뭐 우크라이나가 싸우네, 금리를 빅스텝하네, 이거 너무 머리 아파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예.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런 주식은 그냥 내 6개월에서 1년 묻어둔다. 영향을 덜 받을 것 덜 받을 같은 것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봅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종도 우리나라 주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서 저는 어떻게 현대차도 좀 애매한 게 예. 지금 이준우 기자님도 차가 한 대시잖아요. 물론 집안에 따라서 2대, 3대 있는 집도 있습니다만 예. 그걸 이제 3대, 4대 늘릴 수는 없죠. 시장은 비슷하다 이거죠. 시장은 이제 꽉 찼다라고 예.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기아차도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이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거지 그만큼 화석차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현대차가 그 공식적으로 보도자를 낸 게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드 사태 이후에 걔네가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2017년 사드 사태 이후에 1% 미만 점유율이 떨어져 버렸다. 한국산 자동차 기분 나쁘다 이거죠. 중국인 그렇죠. 입장에서. 그러니까 커져가는 게 중국과 동남아인데 그 중국에서 안 팔리고 있고 예. 동남아 같은 경우 지금 베트남의 빈그룹이 네. 빈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예. 거기서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SUV가 나왔어요. 작년부터. 예. 물론 이제 유튜브 보니까 좀 허접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초창기 포니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들의 모토가 뭐냐면 코리아의 현대차를 따라잡자랍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보면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죠. 이 분야도 네. 시장은 별로 안 크고 있는데 그렇죠. 이머징 마켓에서는 시장이 클 수 있겠습니다만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일본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커져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프리카는 아니고 예. 동남아와 중국인데 중국 우리나라 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택배 회사에서 중국 수소 트럭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차라고 하면 현대인데 수소 트럭을 중국 수소 트럭 수입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그쪽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쟁이 안 치열한 업종이 없네요. 물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관하기에는 네. 결국 시장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걸 장악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예. 조심스럽다라고 보는 거죠.
그동안 탄탄하게 성장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묻어두면 그렇죠. 되겠지라고 네, 하는 라고 보는 것에서 시각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하고 자유로운 회사는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뭐 주식이란 게 원래 그런 건데 네. 사람들이 이제 나 머리 아프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묻어둘래. 네.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를 묻어둘래. 네이버, 카카오 묻어둘래. 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기를 들고 싶습니다. 변화가 많은 시절이다. 알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 그리고 투자와 이면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요즘 동네에서 이런 간판단 매장이 눈에 많이 띄죠. CJ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편의점이나 치킨집만큼 이 매장도 참 많이 보이더군요. 이 회사는 좀 어떤 고민거리가 있고 또 업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주 가세요 여기? 저는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보이기만 눈에 보이고.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저는 관리하러 가요. 많이들 그렇게 그러세요? 가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짜 갈 일이 없는 매장인데 어떤 소비자들한테는 그건 네. 뭐 남녀 상관없고요. 거의 매일 한 번씩 들리는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네. 참새 방앗간이거든요. 그 방앗간 근처에 참새가 있으면 한 번씩 들리잖아요. 예. 피할 수 없는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치킨집, 요즘 치킨 비싸갖고 못 사 먹는데 소확행이라고 있죠. 나를 네. 위한 작은 행복. 가서 나를 위해서 아주 작은 거라도 사오는 거예요. 가격이 뭐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제품도 꽤 있거든요. 예. 네, 많이 뭐 사죠. 편의점에서 먹는 거라면 오늘 사서 먹고 내일 또 사서 먹으면 되니까 또 갈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어떤 거를 주로 매일 가서 살 게 있어요? 여기가? 사실 뭐 하다못해 면봉 같은 뭐 사소한 뭐 이런 제품부터 시작해서 뭐 가다 보면 영양제 같은 것도 있어요. 몸에 네. 좋은 영양제. 예.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런 거. 아니면 뭐 피부에 바르는 거. 네. 보면 이 뷰티 제품이요. 그 쓰다 보면 뭐 하나 꼭 집에 가 보면 떨어져 있어요. 몸에 바르는 거, 뭐 묻는 거 이런 것들 보면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게 하나씩 있고요. 네. 제품군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 안에서 고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길에 들르다 보니 2030 뷰티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네. 그만큼 매장이 많기도 하고요. 덕분에 2021년에 그 CJ 올리브영의 매출이 작년에? 2조 원이 넘어섰죠. 네, 지난해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2020년에 비해서 13% 증가했고요. 네.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40% 가까이 늘었어요. 38%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지난해. 예, 네. 예.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죠. 빠르게. 여기가 작년에 많이 성장했다는 게 얼핏은 왜 그러지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오프라인 매장들은 매출이 많이 줄었을 텐데 네. 여기는 예외였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예. 오프라인 매장이 엄청 많은 브랜드예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CJ 올리브영 매장 숫자가 1,265개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장군을 이른바 이제 헬스 앤 뷰티 유통업계라고 하는데 네. 오프라인 매장 전체 다 합했을 때 올리브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입니다. 그러니까 1,265개인데 예. 전체가 1,500개쯤 된다는 뜻이고 그 안에서 85% 정도가 다 올리브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만큼 많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화장품 혹은 뭐 건강식품 이런 거 파는 그런 업종 네, 전문점 중에 올리브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제일 많아요. 오프라인 매장이.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라고 하는 건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한 그 단계였는데 네.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이 많은 브랜드 유통 채널이 성장했다라는 게 아이러니인 거고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많은데 온라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온라인 매출 비중이 2021년 기준으로 33%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다 온라인에서 벌어요. 오프라인 매장이 제일 많은 브랜드가 네.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이게 질적 성장을 이뤘다고 표현하는 건데 네. 이게 그 말하자면 온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네. 이런 전략을 써서 CJ 올리브영이 성장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죠.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맞아요. 네. 대개는 다들 그렇게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개념이 바뀌었는데 예.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오프라인 매장 숫자는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예.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고 온라인의 비중을 증가시키면 수익만 증가해서 네. 딱 필요한 것만 얻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몇 년을 지나고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이른바 옴니 채널 전략을 써야
그래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걸로 둘 다 하는 걸 업계 옴니 표준- 채널 전략이라고 네, 해요. 그렇죠. 예. 옴니, 그러니까 옴니버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양팔을 다 써서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오른팔 왼팔을 다 써서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렇게 업계 표준의 유통 전략을 바꾼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올리브영인 거죠. 같이 하면 시너지가 꽤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도심 안에 들어가면 우리 보통 뭐 새벽 배송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와서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도심 근처에 근교에 물류센터가 있으면 서울에 들어와서 배송하려고 하면 최소한 몇 시간이에요. 그런데 올리브영처럼 골목골목에 이런 매장이 있으면 네. 이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 온라인에서 사면 그쵸. 동네 네. 매장에서 뛰어와요? 그쵸. 직원분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제 예. MFC라고 하는데 MFC가 뭐냐면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예요. 그러니까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물류 센터 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마이크로 도시명 물류 거점을 만들어서 그냥 옆집에서 물건을 갖다 주는 식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동네 슈퍼에서도 알겠어요. 요즘은 배송해 주잖아요. 음식점 배달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렇게 해줘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고 네. 거기서 이제 올리브영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그 물류 배송 시스템 자체가 오늘 드림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네. 오늘 드린다는 건데 오늘 드림 넘어서서 정확하게는 그 올리브영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만약에 뭔가 물건을 배달시키면 네. 최소한 3시간 안에 무조건 배송이 옵니다. 그러니까 골목에서 오는 거죠. 정말로 예. 근처 매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예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그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면 오프라인 매장도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플러스섬인 거예요. 오히려 시너지가 있군요. 그래서 시너지가 있는 거라는 걸 예. 올리브영이 입증해낸 거죠. 그러니까 모두 된다는 가설은 있었는데 그게 하려면 이런 거죠. 그 매장 숫자 증가시켜야 되는데 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해봤더니 된다는 걸 입증해낸 게 올리브영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도 손님들이 계속 찾기만 하면 굳이 없앨 필요 없고 네. 온라인과 결합할 때 배송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른바 센터 기지로 맞아요. 네. 쓸 수 있으니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배송 하루 만에 할 걸 네. 그랬냐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된다는 걸 발견하니까 네. 점점 증가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드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퇴근길에 예를 들면 올리브영을 봤어요. 네. 그런데 일단 퇴근하다 보면 집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 갔어요. 예. 갔더니 필요한 게 있었어. 라고 하면 보통 언제 쇼핑을 많이 하냐면 침대에 누워갖고 자기 전에 예. 모바일을 열어요. 비대면으로. 그런 다음에 올리브영에서 뭔가를 신청하면 아침에 온다거나 아니면 뭐 저녁 먹기 전에 신청을 하면 잠자기 전에 온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3시간 안에 오늘 드림 서비스를 활용해 보면 사실상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올리브영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온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니까 이게 온라인 매출 성장률이 올리브영이 2021년에 5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온라인 매출이라고 불리지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같이 협공한 매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출을 일으키다 보니까 오늘 드림 서비스를 뭐 이제 40%였는데 이제는 서울 지역 전체 70% 이상 증가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매장 입지도 중요하겠어요. 이게 뭐 많이 퍼지긴 했는데 전국에 매장이 한 1,200개 남짓이라면 네. 웬만한 편의점 브랜드들이 한 10,000몇 개씩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거의 10분의 1 정도 숫자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보다는 더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은데 네, 올리브영은- 하는 생각이 드는 거 보면 네. 네. 그러니까 편의점은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자영업자분들이 대리점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올리브영은 직영점들이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적긴 하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직영점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리고 1265개인데 이 중에서 점점점 이제 240개 이상을 그 아까 말씀드린 도시명 물류 거점으로 재편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 오늘 드림 배송 비율을 70%까지 증가시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증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란 분석을 많이 하는데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증가시킬 것이냐. 네. 근데 인구 밀집 지역을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러니까 사실 CJ가 유통을 오래 해왔으니까
이제 도심 안에서 어디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어디에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아주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서울에 5개 지역을 딱 골라갖고 여기에만 정확하게 오늘 드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서울의 마포, 서대문, 구로, 강서, 관악, 봉천, 광진, 강동, 노원, 경기, 성남인데 예. 이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20대에서 30대 이른바 MZ세대 뷰티 소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네. 젊은 소비층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 아파트 지역보다 1인 소비 지역이 많고 요 일대 지역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소비를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걸 소비를 도와주기만 하면 조금만 소비가 금방 증가하고 네. 그리고 나에 대한 소비 투자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뷰티 소비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물건 샀는데 요즘은 그냥 화장품 사서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소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소비 성향이 많은 그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정말 잘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성공 방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입지를 잘 선택하죠. 네. 저는 그런 설명 듣더라도 뭐 특별한 제품 파는 거 아니고 결국 화장품 모아놓고 파는 거고 그게 특별하다고요. 네. 그래서 그 특별한 점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럼 저런 거 갖다 놓고 팔자.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상품이라고 하니까 네. 라고 할 때 이제 경쟁력이 좀 다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제품 경쟁력과 제품을 어떻게 권하는지의 마케팅력이라는 게 있을 텐데 권하는 방식. 네, 권하는 방식. 예. 그 보통 보면요, 그 예전 소비자들은요, 그 매장에 가면 내가 왔는데 누가 이리 오너라 그래갖고 와서 제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어봐 주기를. 점원이 와서 네. 응대를 해주길 바라죠. 네, 그 안 오면 이제 삐지는 거죠. 뭐 손님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뭐 이런 거. 네. 이게 사실 예전 소비자라면요. 요즘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왔어요 이미. 온라인에서 정보 다 확인했고요. 심지어 댓글까지 확인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내가 알고 와서 그걸 찾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점원이 다가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까지는 나한테 말을 걸지 말라. 요게 20대, 30대, MZ세대 소비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약간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케팅 시장에서는 고양이 같다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해요.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면 도망가고 네. 이제 필요하면 다가와요. 뭐 이런 식의 습성을 갖고 있다는 게 예. 요즘 이제 뷰티 소비자들 핵심 소비자층인 20대, 30대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영에 가면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점원이 다가오지 않을 뿐만 아니고요. 티셔츠 하나 입고 있는데 네.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필요하시면 부르세요라고 써 있어요. 필요하기 전에 안 부르겠다는 뜻인 거죠.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영에 가서 예. 사람들이 살 게 없어도 한 10분에서 20분씩 매장에서 체류하고 와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네.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매장 체류 시간이 소비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들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룰 줄 안다. 습성을 안다.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특히 뭐 유튜버 같은 곳에서 네. 이른바 뷰티 인플루언서들한테 그 이런 시딩이라고 하죠. 물건을 많이 보내갖고 써보세요. 좋으니까 한번 홍보해 주세요.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선 목소리가 크고 오프라인에선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올리브영의 마케팅 전략인데 네. 이것도 요즘은 업계 표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성공한 전략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나 있는 화장품 아니냐 그렇죠. 네. 하는 질문은 어떻게 답을 줍니까? 제품이 달라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은 올리브영이 어떻게 하냐면 K-뷰티 브랜드의 등용문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제품 몇 개였는데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만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발굴해내는 거 굉장히 잘해요. 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붙여보셨을까요? 마스크팩 해보셨어요 혹시? 네. 마스크팩 얼굴에 붙이는 거. 알아요. 근데 마스크팩을 요즘은 이런 거 있어요. 1일 1팩이라는 거 있거든요. 네. 매일매일 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마스크팩이 그래서 요즘 K-뷰티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군이거든요. 자주 사다 쓰는. 그렇죠. 네. 거의 매일매일 하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제품이 있는 그런 거 보면 그런 제품을 올리브영의 MD들이 발굴해서 큰 유명 브랜드가 아닌데도 히트 상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히트 상품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제가 방송이니까 브랜드 직접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자주 와서 찾아보고 오늘 또 새로운 거 나왔네. 네. 이거 한번 써볼까 하는 식으로 그 리듬을 계속 준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만 있어요.
올리브 영에만 그 제품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여기만 가면 세일을 해요. 늘. 올리브영의 또 다른 별명이 always 세일이거든요. 네. 언제나 세일한다.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특별한 제품이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서만 그 가격에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세일 놓치고 싶지 않아도 매일매일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참새방앗간처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그래요? 제품마다 세일 기간은 다른데 전체 세일 기간도 있고요. 3월이었으니까 봄에 세일을 했고요. 최근에도. 그리고 제품군마다 부분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제품이 늘 항상 세일하고 세일이니까 언제 가더라도 뭐 실속 있는 쇼핑을 할 수 있게 있어요. 한다. 네, 그러니까 이커머스로 세일을 쇼핑을 해보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게 훨씬 싸다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올리브영에 한 번씩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가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2022년 올해니까 올해 상장한다고 하던데. 네, 상장은 아주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CJ 후계 구도하고 매우 관련이 있거든요. 실제로 CJ 원래 이 회사가 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의 일부였는데 네. 인적 분할을 해서 올리브 영이 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이경후 CJ E&M 경영 리더 그리고 이선우 CJ 제1예당 경영 리더가 이 예. 회사의 지분 70% 이상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 두 분이 바로 이제 CJ 그룹의 4세 경영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70% 이상 보유했으니까 상장을 하면 큰 돈을 벌겠죠. 이 돈을 활용해서 CJ 그룹의 지주회사인 CJ 주식회사 지분을 사들이게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상장에 성공하면 아마 승계 구도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회사 세워놓고 이 회사를 열심히 키워줬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여기 들리는 덕분에 네, 그 4세 경영에 한 초석을 닦았다. 뭐 CJ 벽돌 하나 넣어줬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키워서 팔아서 네. 그 돈으로 CJ의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CJ 지주 회사를 맞아요. 산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만 보면 전형적인 뭐 일감 몰아주기 내지는 회사 에너지 몰아주기 같은 것일 텐데. 그렇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CJ 올리브영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계 표준을 새로 만든 회사인 건 분명하거든요. 경영 자체가 성공적이었던 거는 뭐 평가받을 만합니다. 네. 물론 그 성과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두고 감시하고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시장이 계속 커나가면 경쟁자들도 앞으로는 많이 생기겠네요. 네, 경쟁자가 많았는데 이제 네. 많이 이겼는데요. 근데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신사하고 마켓컬리입니다. 무신사하고 마켓컬리는 원래는 뷰티 제품 안 팔았는데 지금은 팔면서 이 시장을 노리고 있죠. 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예,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와서 인사드릴 거고요. 방송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아니면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